소개 중심 모여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인천 성모병원 외과의 최훈입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좀 RFA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요. 요즘은 또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 안 하고는 있는데, 외래에서 지금 한 8년째 계속 초음파도 직접 보고 코어 바이옵시도 하고 초음파도 계속 진행하면서 환자를 처음 보면은 고주파 절제술을 권고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 해도 될 것들을 권고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조직검사를 더 해봐야 될 FNAC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받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런 것보다는 뭘 해야 될지, 뭘 좀 피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제공한 그 교재 대충 이렇게 RFA의 기본적인 지식하고 그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곁들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의 원리는 제가 고주파 그 핸즈온 강의를 할 때도 꼭 설명드리는 건데, 왜 열이 나는지를 알아야 기구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봅이라는 그런 모노폴라 디바이스하고 달리 얘는 여기에서 위상 변화가 수없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흘러가긴 하는데, 이 주변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세포 내에 있는 이온들이 움직이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기 렌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자렌즈에 비슷한, 직접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열이 발생하게 유도하는 장치죠. 그래서 이 팁 끝에 딱 동그랗게 진짜 이 정도 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히트가 발생하니까 컨덕션 돼가지고 전도돼가지고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열을 내는 장비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직의 괴사 정보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주파 세팅을 할 때 몇 도로, 몇 와트로 이런 식의 세팅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맞출 때 우리가 흔히 맞추는 뭐 한 100도 정도면은 열이 가해지면 바로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을 오래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에너지가 가해지고 주변에 바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열이 한 100도 올라가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는 금세 죽는 거죠. 오래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무빙하면서 뒤로 빼면서 이렇게 하이프레믹한 게 따라오는 걸 보면서 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온도가 높으면 여기 보면 기포화되거나 탄화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고주파 치료를 하다 보면 전기 에너지가 탄화가 되면 탄소에는 전기 에너지가 많이 안 가거든요. 전류가 흐르질 않으면 기계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시점이 오지 않도록 서서히 빼면서 하는 게 테크닉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핸즈온 하시는 데나 아니면은 고주파 이렇게 뭐 따로 강의를 하는 데 가서 직접 핸즈온 하시면서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이렌이가 툭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안에서 베이퍼리제이션 되면서 퍽 소리도 나고 놀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전이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저도 뭐 외래에서 처음에 할 때 여기 딱 맞는 사람을 잡기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걸 치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게 라디올로지에서 2012년도에 내놨던 가이드라인인데, 비나인 사이로노드라고, 그 다음에 리커런트 사이로드 캔서, 림프노드, 뭐 오니데타나 이런 것들 치료할 때 쓰자라고 되어 있고, 심텀이나 코스메틱한 프로블럼이나 또는 AMPTN이라고 해서 기능을 하고 있는 싱글 노듈 이런 것들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cm 이상의 노듈인데 컨티뉴어스하게 그로잉하거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가끔 시스트를 갖다가 어블레이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스트는 사실 저도 해보면 에탄올 어블레이션이 훨씬 간단하고 돈도 적게 들고 더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에탄올 어블레이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그리고 코스메틱한 것도 이렇게 스코어를 나눠놨습니다. 팔페이션이 안 되는 경우, 코스메틱 프로블럼이 없는데 팔페이션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왈로잉 할 때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는 경우, 또는 쉽게 진단이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 대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회, 적어도 2번 정도는 FNAC를 해가지고,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바이옵시라고 해놨죠. 그래서 바이옵시를 2회 이상에서 비나인 소견을 보인 경우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키는 경우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번 바이옵시 하시고 괜찮으면 이제 모양 봐가지고 어블레이션을 권유하거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FNAC 결과와 코어 바이옵시 결과가 비나인이라고 나와도 사실은 말리그넌트 피처를 보이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나인 도세 사실은 0에서 3% 정도 베타 시스템으로 보면 한 3% 정도는 말리그넌시 레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AUS나 FLUS 사실 이것들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후배들한테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캔슬 레이트가 한 6에서 18%, 10에서 40%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이제 뭐 코어 바이옵시나 다른 바이옵시를 하거나 또는 리피트에서 AUS가 2번 나오면 수술하는 게 아직까지는 스탠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만 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요즘은 로컬에서도 코어 바이옵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어 바이옵시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카테고리제이션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비나인과 인디터미네이트 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주로 로컬에서 접하면서 이걸 RFA를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들들인데 이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폴리큘라 네오플라즘하고 인디터미네이트 레전이라는 거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뉴클리어 ATP아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아키텍처럴 ATP아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인디터미네이트 레전인데 사실 캡슐만 있으면 전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이나 서스피셔스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RFA의 대상에서 조금 제외시켜야 되는 혹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수령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K-타이라이드로 거의 대세가 굳어져 가고 있어서 K-타이라이드 저도 똑같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전 좀 다른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조직검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 표를 붙여놓고 자꾸 봐가면서 눈에 발을 리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카테고리가 사실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하이 서스피션이면 60% 이상 말리그넌치일 수 있고 이런 15에서 50% 이런 얘기들을 해서 설명하는 데 필요하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인터메디에이트 서스피션인데도 말리그넌시로 나올 때가 있고 심지어 노우 서스피션일 때도 솔리드 튜머 같은 경우에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이나 이런 게 나와서 또 어블레이션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정수령 선생님도 똑같은 화면, 저 왜 똑같은 화면을 보여드리냐면 제 사진보다는 이게 논문에 나온 사진이고 이걸 옆에다가 외래 옆에서 한참 걸어놓고 했었거든요. 처음 카테고리제이션 할 때는 저 사진 옆에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보면 위에 다 이게 비나인 폴리큘라 노들인데 얘는 하이퍼 에코익하면서 경계도 아주 그냥 시스트처럼 선명하진 않은데 이쪽으로 약간 포스트리어 포스트 이넨스가 되고 이런 바이옵시 하면 셀도 잘 안 나오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떼보면은 이 안에 뭐 콜로이드 머티리얼이랑 셀 데브리 같은 게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센터에 살짝 칼시피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레이드가 상승이 되는 그런 노들인데 경계도 불분명하고 대신에 시스틱 체인지 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센트럴 네크로시스 된 부분에 칼시피케이션이 생기고 이렇게 보이는 뭐 노듈라 하이퍼플라즈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시스틱 부션에 칼시피케이션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쫙 깔려 있으면서 이런 거 하나 찾아낸 건 정말 용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파퓰러리시에도 진단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카테고리에서도 좀 물론 이렇게 말리그넌시가 의심되는 소견이 분명한 것들은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위에 두 개들은 얼마든지 로컬에서 조직검사 결과만 괜찮으면 어빌레이션을 좀 오픈할 만한 이제 2cm 이상이 그로잉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붙어야 되겠지만요. 그런 정도 상황이다. 이제 노우 서스피션이면은 상당히 말리그넌시 웨이트가 낮은 건데도 저는 후배들한테 절대 이렇게 파셜하게 쓰인 할로가 있는
캡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솔리드, 아이소든 하이퍼든 하이포든 이런 솔리드 노드는 조금 RF 어빌레이션을 좀 피하라고 거부를 해주고 있고요. 아니면 FNAC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코어 바이옵시를 꼭 해서 조금 더 아키텍처를 더 본 다음에 어빌레이션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폴리큘라 베리언트도 나올 수 있고 그냥 폴리큘라 CA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미니멀 인글리시도 폴리큘라 CA도 나올 수 있고 그런 혹들이고요.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좋은 혹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아이소 AV 가면서 약간 파셜 시나게 할로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런 시스틱 체인지가 군데군데 일어나면서 약간 이제 전형적인 노들라이프 플라지아 양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혹들이거든요. 이것들도 뭐 거의 대부분 프리도미넌트하게 시스틱하게 변한 그런 혹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RFA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혹에 해당하겠습니다. 뭐 시스트를 좀 뽑아준 다음에 RFA를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다음에 이제 비나인 노드. 비나인 노드는 이게 이제 스펀지폼 노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이크로 폴리클들이 50% 이상 차면은 비나인이라고, 비는 이제 스펀지폼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RFA 하기 좀 편한 노드를 드린 거고요. 이렇게 콜로이드가 가득 차 있는 콜로이드 시스트 중에 큰 것들은 저 콜로이드가 다 나오지도 않고요. 또 열을 가하면 약간 굳어지고 이상하게 돼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런 작은 거나 큰 거나 없이 콜로이드 시스트는 RFA 대상에서 좀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주파 치료가 가능한 결절은 이런 것들은 얼핏 보기에는 뭐 스펀지폼에 다 들어가는 노들들인데 시스틱 포션들이 더 많고 솔리드한 포션이 조금 같이 섞여 있는 스펀지폼 노들 가능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할로가 있으면 코어 바이옵시 해보고 RFA를 하라고 그러는데 시스틱 체인지를 하면서 노들라이프 플라지아처럼 변해갈 수 있는 혹이고 여기는 경계도 없고 캡슐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전형적인 플라스틱한 예전으로 자라는 이런 것들은 RFA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모양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고 FNAC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다 그냥 완전히 퓨어한 솔리드 노들들인데요. 나중에 최종 결과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죠. 이거는 그냥 비나인으로 나왔지만 얘는 폴리큘라 베리언트 파퓰러리심이고 얘는 폴리큘라 CA인데 미니멀 인글리시고 얘는 비나인 폴리큘라 노들이고 특히 이렇게 새카만 바탕에 사이로다이티스 바탕에 이런 하이퍼에프릭한 노들이 있는 건 뭐 표현에 화이트 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바이옵시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비나인 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서도 가끔 캔서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팔록을 하다가 커지면 조직 검사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솔리드 노들은 팔록을 하다가 더 노들라이프 플라지아 체인지가 오든지 시스틱 포션들이 생겨나면서 그럴 때 이제 RFA 대상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 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 빨리 바이옵시를 해서 비나인 이걸 좀 확인을 해놓고 하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RFA 전에 검사하는 건 노들의 볼륨이나 심텀 스프나 뭐 코스메틱 스코어 이런 랩 테스트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외래에서 그 RFA를 하고 오는 환자분들 중에 볼륨이나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볼륨을 체크해서 화면에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액검사에는 뭐 CBC나 아무래도 니들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BTCT나 이런 코아뷸레이션 테스트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사이로이드에 관한 일반적인 랩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거는 한 40에서 50W 정도로 시작해서 한 10단위로 올리는데 보통 한 5초에서 10초 이내 하이퍼레믹 존이 나타나지 않으면 파워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0W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다. 기계마다 조금씩 세팅값이 달라가지고요. 저도 현존하면서 써보면은 제가 쓰는 기계가 아닌 다른 기계는 또 세팅값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터네이티브 모드라는 거는 사실은 리버 같은 데 넣어놓고 니들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컨덕션 열이 오랫동안 퍼지도록 할 때 전기가 들어갔다 멈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사이로이드는 순식간에 태우고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티뉴어스 모드로 해서 무빙샷 테크닉을 사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업체들에서 잘 디자인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팁 자체 내에도 여기 열이 발생하다 보면 카보니제이션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물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인터널리 쿨드 일렉트로드, 물을 워터펌프가 붙어 있어서 이 안에 미세하게 물을 순환시켜가지고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랜스이스미터는 이 어프로치만 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코바이옵시도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코바이옵시를 할 때도 저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롱기튜디널하게 트랜스듀서 전 방향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시스트 같은 거 아스피레이션 할 때도 시스트도 길면 한 4-5cm 되잖아요. 그러면 팁에도 좀 리드를 갖다 놓고 확인해보고 아래쪽도 해보고 항공으로 들어가서 여러 곳에 리드를 옮기면서 내가 손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은 RFA를 직접 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이스믹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뭐 머리 위로 올라가서 해도 되고 밑에서 해도 되고 그건 이제 노들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빙샷 테크닉이라는 게 사실 뭐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보는 게 좋은데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해서 한 5초, 10초 내에 되면은 그 팁 끝에 보통 팁 끝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5mm, 뭐 7mm, 10mm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있는데 딱 그 주변에만 열이 발생하고 여기가 쉽게 말해서 그 꼬치 끝에다가 은행 띄운 것처럼 그 은행만큼만 딱 타는 거거든요. 동그랗게. 그러면 이걸 이제 이동시키면서 쭉 태우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에코익 존이 생기면 그 위쪽으로 다시 인서트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 번 그런 핸즈온 다니신 분들은 금세 그랬지 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뭐 보이스 체인지부터 시작해서 헤마토마,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페인 느끼는 건 흔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봄미팅하기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심한 뭐 라이프 스레트닝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소수실 가장 흔한 합병증인데 이제 뭐 머슬 같은데 열이 가해졌다든지 그러면 더 느낄 수 있고요. 또 미세한 출혈이 생기면서 근육 부분을 자극하거나 그러면 통증이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출력을 낮추거나 중단하면 통증은 많이 가라앉고요. 간단한 진동제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포스티어 쪽이나 트라케에 가까운 쪽은 피하시면 커런트 나린자를 넣으면 잘 피할 수 있는데 욕심을 안 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팁 끝을 항상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출혈이나 혈종은 대부분 눌러주면 멎는 정도인데 욕심을 내다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안에서 출혈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일단은 좀 멈추고 빼고 다음에 이제 하자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 성적은 보면은 이제 1개월, 6개월째 보면은 6개월째가 가장 맥시멈에 도달하는데 보통 뭐 85, 51%, 보통 한 50에서 80% 정도는 볼륨 리덕션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과관찰은 항상 컬러 도플러를 해가지고 바이어블한 티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 2, 6, 12개월째 하고 그 다음에 종양 내에 도플러 시그널이나 그다음에 볼륨 또 마지날 리브로스 역 등을 보는 게 좋고 1년 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간격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큰 노드를 RFA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줄여놨습니다. 근데 외래 이제 가끔 환자들이 문의 때문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데 지역을 바꿔가지고 오실 때 보면은 이런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오세요. 그냥 이 모습으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딱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좀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일을 했으니까 이 두 사진만 가져와도 이게 RFA하고 얼마 지난 노들이니까 해서 더 줄지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리고로스가 돼가지고 커진다면 바이옵시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인포메이션을 좀 같이 환자에게 보내는 게 개원하시는 선배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을 하나 옮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